안녕하십니까. DSBA 연구실 논문쌤입니다. 도라 Decoding by Contrasting Layers Improve Factuality in Large Language Models 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석사과정 홍성입니다. 해당 논문은 1월 22일 기준 구글 스칼라에서 22회 인용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렇다면 해당 논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이후 도라라는 방법론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면서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되는 컨트라스티브 디코딩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도라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 다음 실험 그리고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 왜 중요한가에 앞서 도라라는 것이 어떠한 방법론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도라라는 방법론은 모델의 포워딩 과정에서 중간 레이어 그리고 최종 레이어의 토큰 프로버빌리티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디코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래 피규어에도 나와 있다시피 만약에 라마 7 빌리언 모델의 경우 최종 레이어인 32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을 이용해서 랭귀지 모델링 헤드에 태운 이후 보캡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8번째 레이어, 16번째 레이어, 24번째 레이어와 같이 중간 레이어로부터에서도 early exit을 통해서 버켓 디스트리뷰션을 구합니다. 그리고 최종 레이어와 중간에 있는 특정 레이어와의 컨트라스팅을 이용해서 수정된 버켓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이 버켓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 특정 디코딩 방법론을 이용해서 토큰을 생성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라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보았고, 이제 그렇다면 백그라운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할루시네이션은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그냥 랭귀지 모델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실생활 측면에서 바틀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은 매우 다양한 태스크에서 성능이 향상되고 있고 새로운 태스크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지 랭귀지 모델의 높은 성능 그리고 다양한 태스크에서의 확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의료나 법률 도메인 등 특정 도메인에서 랭귀지 모델을 적용할 때 중요한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의료 도메인의 경우 수술 방법 관련 문서에 대한 abstractive summarization 결과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 경우 만약 의료진이 해당 요약 결과를 토대로 환자에게 치료를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경우 언어 모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게 되어 실생활 서비스의 적용 시 소비자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생활 측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Survey of Hallucination in Natural Language Generation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으니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제가 기재해 놓은 서베이 논문 혹은 다른 서베이 논문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도라 논문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는 방법론인 콘트라스티브 디코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라지 랭귀지 모델과 스몰 랭귀지 모델의 토큰 프로버빌리티 차이를 이용해서 디코딩하자 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몰 랭귀지 모델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 비해서 오픈엔디드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아웃풋을 생성해야 하는 태스크에서 비교적 짧은 문장을 생성하거나 반복되는 문장을 계속해서 생성하거나 인풋과 무관하거나 아니면 생성 결과가 인간이 보기에 흥미롭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라지 랭귀지 모델은 팩츄얼 놀리지를 비롯한 바람직한 아웃풋을 생성하는 것에 더 높은 확률을 가는 경향이 있음을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혹은 각각의 랭귀지 모델의 특성을 반영해서 조금 더 조화로운 아웃풋을 생성하기 위해서 컨트라스티브 디코딩을 통해서
첫 번째 문제와 같은 현상을 완화하고 두 번째 라지 랭귀지 모델의 팩추얼 놀리지 측면에서의 장점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스퍼트 모델이라고 칭하게 되는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아마추어 모델이라고 칭하게 되는 스몰 랭귀지 모델, 두 개의 랭귀지 모델을 함께 이용하게 됩니다. 익스퍼트의 로그 확률과 아마추어 모델의 로그 확률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토큰 확률을 산출하게 됩니다. 아래 피겨에도 나와 있다시피 동일한 인풋을 익스퍼트 랭귀지 모델 그리고 아마추어 랭귀지 모델에 똑같이 포워딩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랭귀지 모델로부터 이와 같은 로그 확률 값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로그 확률 값에 대한 콘트라스팅, 여기선 단순히 빼기를 취하고 있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토큰 확률 값들을 산출하게 된 후 익스퍼트 랭귀지 모델로부터 너무 낮은 확률 값을 갖게 되는 토큰들은 아예 생성 후보 토큰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점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스퍼트 랭귀지 모델과 아마추어 랭귀지 모델 두 모델의 로그 확률 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수정된 포캡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아웃풋을 생성하는 콘트라스티브 디코딩의 실험 결과 오픈엔드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에서 그리디 디코딩, 탑P 샘플링, 탑K 샘플링과 같은 일반적으로 매우 많이 사용되는 디코딩 방법론들보다 높은 플루언시와 코헤런스를 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방법론은 별도의 모델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스퍼트 랭귀지 모델과 아마추어 랭귀지 모델의 보캐블러리가 동일해야만 사용 가능하다는 명확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논문에서도 실제로 익스퍼트 모델로 OPT 13빌리언, 아마추어 모델로도 OPT 125밀리언을 사용하거나 익스퍼트로 GPT, 아마추어로도 GPT를 사용하는 등 익스퍼트와 아마추어가 같은 보캐블러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명확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두 개의 랭귀지 모델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라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법론인 컨트라스티브 디코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도라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라의 디코딩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원래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토큰 XT라는 새로운 토큰을 생성할 때 어떠한 시퀀스 X1부터 XT-1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물론 해당 X1부터 XT-1 토큰들은 실제로는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토커나이저를 거친 후에 어떠한 정수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수형의 데이터 타입들을 가지고 있는 X1부터 XT-1은 인베딩 레이어를 통과한 후 어떠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혹은 벡터라고도 불리는 연속형의 숫자 값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리스트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후 각각의 랭귀지 모델의 레이어에 맞게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즉 마지막까지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연속적으로 계속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vocabulary head 혹은 language model head라고도 불리게 되는 특별한 헤드를 거치게 되어서 vocab distribution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vocab distribution에서 특정한 디코딩 방법론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토큰 XT가 생성됩니다. n개의 모든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통과한 이후에 vocabulary head를 통해서 vocab distribution 혹은 토큰 probability를 산출하는 기본적인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방식과 달리 도라는 early exit이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early exit이라는 방법론은 과거 컴퓨터 비전 분야의 대표적인 모델 구조인 CNN 쪽에서 먼저 사용된 방법론인데요. 해당 early exit은 knowledge distillation 등의 방법론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시피 인풋을 모델에 넣었을 때
정확하게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딥러닝 모델에 넣었을 때 최종 레이어의 아웃풋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중간 포워딩 과정에서 중간 레이어의 아웃풋도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이 얼리 엑싯은 도라에서 적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단 피겨의 왼쪽을 보시면 네 번째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나온 히든 스테이츠를 보캐블러리 헤드에 태워서 어떠한 포켓 디스트리뷰션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 피규어를 보시게 되면 16번째 레이어로부터 나온 벡터를 동일하게 보캐블러리 헤드에 넣어서 포켓 디스트리뷰션의 구성 요소가 되는 넥스트 토큰 프로버빌리티를 산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마지막 레이어인 n번째 레이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보캐블러리 헤드를 통해서 어떠한 넥스트 토큰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라에서는 넥스트 토큰 확률값을 산출할 때 맨 마지막 레이어와 초기 레이어의 인포메이션을 컨트라스트한 방법론이라고 해당 연구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파이널 레이어인 n번째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대해서도 넥스트 토큰 확률값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파이널 레이어 외에 중간에 있는 레이어에 대해서도 넥스트 토큰 확률값을 함께 산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라의 넥스트 토큰 예측 과정은 넥스트 토큰 확률값을 구할 때 마지막 레이어뿐만 아니라 중간 레이어로부터도 얼리 엑싯을 통해서 넥스트 토큰 확률값을 함께 구해 이들을 컨트라스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레이어를 콘트라스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가 또 중요할 것입니다. 멀티얼 레이어라고 불리게 되는 마지막 레이어의 넥스트 토큰 확률값과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를 기준으로 가장 차이가 큰 레이어를 프리머처 레이어라고 부르게 되며 JSD, 즉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가 가장 차이가 큰 레이어를 콘트라스트의 대상 레이어로 삼게 됩니다. 해당 수식은 아래와 같은데 매우 쉬운 수식입니다. 이때 f라는 펑션이 바로 어떤 두 가지 레이어에 대해서 컨트라스트를 진행한 함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토큰 확률값이 변환되게 되면 이를 동일하게 소프트맥스에 적용시켜 포켓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게 됩니다. 아래 나와 있는 수식은 프리머처 레이어 M은 마지막 레이어인 n번째 레이어의 토큰 프로버빌리티 혹은 포켓 디스트리뷰션과 잔슨 샤이넌 다이버전스를 기준으로 가장 차이가 큰 레이어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 그림에서는 첫 번째 그리고 31번째 레이어 중에서 16번째 레이어가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 값을 기준으로 가장 차이가 컸기 때문에 특정 토큰 T를 생성할 때 16번째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를 only exit 해서 나온 토큰 확률 값을 맨 마지막 레이어의 토큰 확률 값과 컨트라스트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후 슬라이드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잔슨 샤넌 다이버전스 값을 JSD라고 칭하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또한 JSD 값을 이용해서 일종의 사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젠슨 샤이넌 다이버전스는 KL 다이버전스 두 개를 평균된 값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KL 다이버전스를 A라는 분포 그리고 B라는 분포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 KL 다이버전스 수식은 비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A와 B 분포의 순서에 따라서 즉 수식에 넣게 되는 항의 순서에 따라서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JSD는 KL 다이버전스 AB 그리고 KL 다이버전스 BA 두 값의 평균을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대칭 함수의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전 분석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분석에 사용된 모델은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지 랭귀지 모델인 라마 7 빌리언을 이용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총 32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Who was the first Nigerian to win the Nobel Prize in which year? 라는 인풋을 라마 7B의 인풋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생성해야 될 아웃풋은 Hol Soyinka was the first Nigerian to win the Nobel Prize in 1986 라는 아웃풋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전 분석에서는 인풋 퀘스천에 대한 앤서를 생성할 때 파이널 레이어와 각각의 중간 레이어 간의 JST 값을 계산했습니다. 해당 사전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홀소인카 혹은 1986과 같은 팩추얼 놀리지가 필요한 네임드 엔티티 혹은 데이트를 예측할 때 JSD는 후반 레이어에서 매우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랭귀지 모델은 후반 레이어에서도 프레딕션을 바꾸게 되고 프레딕션에 팩추얼 놀리지를 주입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was, the, to, 인과 같은 기능어 또는 인풋에서 단순히 복사하면 되는 쉬운 토큰인 First Nigerian 혹은 노벨 프라이즈와 같은 경우를 예측할 때에는 비교적 중반 레이어에서 JST 값은 작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연구진들은 모델이 이미 초반 레이어에서 어떤 토큰을 생성할지 결정했기 때문에 중반 이후 레이어에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은 크게 변하지 않아 최종 파이널 레이어와의 토큰 확률 값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JST 값이 작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원인을 유추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해당 연구진들은 또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 팩추얼 놀리지가 필요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시 라마는 후반 레이어에서 프레딕션을 바꾼 것으로 보였습니다. JST 값이 급격히 변하기 전 그리고 후 레이어를 만약에 컨트라스트 하게 된다면 후반 레이어의 놀리지가 더욱 중폭되어서 랭귀지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팩추얼한 인터널 놀리지에 더 의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티베이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JST 값이 가장 큰 레이어와 컨트라스트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랭귀지 모델이 이미 파라미터에 가지고 있는 팩추얼한 놀리지에 더 많이 의존해서 아웃풋 또한 팩추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아래 피규어에도 나와 있다시피 매 디코딩 스텝마다 가장 진한 색을 보이는 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매 디코딩 스텝마다 최종 파이널 레이어와 JST 값이 가장 큰 레이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 디코딩 스텝마다 프리머처 레이어, 즉 콘트라스트의 대상인 프리머처 레이어를 동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전 분석의 결론으로 매 디코딩 스텝마다 JST 값이 가장 큰 레이어가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다이나믹 프리머처 레이어 셀렉션입니다. 아래 피규어에도 나와 있다시피 알버트 아인슈타인 was from Germany라는 각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실제 도라에서는 최종 레이어와 컨트라스트를 하게 되는 레이어가 동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다이나믹 프리머처 레이어 셀렉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머처 레이어의 선택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매 디코딩 스텝마다 컨트라스트를 하게 될 대상이 프리머처 레이어의 최적 조건은 파이널 레이어 아웃풋과 가장 다른 레이어입니다. 이는 또한 사전 분석의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컨트라스트의 효과를 최대화시켜서 좀 더 팩추얼한 아웃풋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JST 값이 가장 큰 레이어를 매 디코딩 스텝마다 최적의 프리머처 레이어로 선정하게 됩니다. 디코딩 스텝마다 두 레이어의 토큰 확률 간 디스턴스, 이때 JST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레이어인 n번째 레이어, 그리고 중간 트랜스포머 레이어인 j번째 트랜스포머 레이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해당 두 트랜스포머 레이어 간의 토큰 확률 값의 차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 값인 JST가 가장 큰 레이어를 프리머처 레이어 M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후보 레이어인 J가 라지 J의 부분집합임을 해당 수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집합 J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도라라는 방문원을 Abstract Summarization 혹은 Open-Ended Text Generation 등의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적용할 때는 아래와 같이 모델의 총 레이어 수에 따라 레이어들을 2개에서 4개의 부분집합, 버켓이라고 불리게 되는 부분집합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최적의 J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슬라이드 수식에서 프리머처 레이어 J를 라지 J의 어떠한 하나의 원소로 정해서 사용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라마 7 빌리언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최적의 부분집합, 버켓이라고 앞으로 칭하겠습니다. 최적의 버켓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J1이라는 부분집합에 있는 첫 번째부터 16번째 레이어를 모두 이용해서 매 디코딩 스텝마다 16번의 JSD 값을 산출한 후 16개의 JSD 값 중 가장 큰 JSD 값을 보인 트랜스포머 레이어와 콘트라스트를 진행해서 디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토큰을 생성할 때는 또다시 이 J1이라는 버킷에 있는 첫 번째부터 16번째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대해서 동일하게 또 16개의 JSD 값을 구하고 가장 큰 JSD 값을 보인 트랜스포머 레이어와의 컨트라스트를 진행해서 버켓 디스트리뷰션을 산출해서 다음 토큰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J1에 대해 적용했던 동일한 과정을 J2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됩니다. 차이점은 바로 J2를 이용해서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할 때는 첫 번째부터 16번째 레이어가 아니라 17번째 레이어부터 31번째 레이어까지에 대해서 JSD 값을 산출하고 이들 중 하나에 대해서 콘트라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즉, 선정된 J 버켓 내의 레이어들 대상으로 다이나믹 프리머처 레이어 셀렉션을 수행하면서 디코딩을 수행하게 됩니다. 매 디코딩 스텝마다 프리머처 레이어를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도라라는 방법론과 달리 프리머처 레이어를 고정시키는 도라 스태틱이라는 방법론도 함께 비교를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도라 스태틱의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단 하나의 프리머처 레이어를 선택한 후 성능 측정에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밝힌 도라 스태틱의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리머처 레이어 선택을 위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2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이루어진 라마 7 빌리언의 경우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테스트 성능 측정에 사용하게 될 최적의 프리머처 레이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총 31번의 밸리데이션 성능 측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매우 민감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테스트 셋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테스트 셋이 밸리데이션 셋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야 도라 스태틱이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슬라이드에서도 조금 더 실험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도라 스태틱이 아니라 매 디코딩 스텝마다 최적의 프리머처 레이어를 새롭게 선정하게 되는 다이나믹 프리머처 레이어 셀렉션을 이용하게 될 경우 전체 레이어들을 n개의 버켓으로 나눈 이후 각 버켓을 이용해서 밸리데이션 성능을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성능 측정 횟수 측면에서 31번에서 n번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조금 더 밸리데이션 성능 측정 횟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콘트라스트 대상 레이어가 디코딩 스텝마다 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덜 민감하다는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이나믹 프리머처 레이어 셀렉션이라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고 도라는 넥스트 토큰 확률 값을 산출할 때 마지막 레이어 그리고 초기 레이어의 인포메이션을 콘트라스트 한다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 콘트라스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콘트라스트를 하게 되는 기본적인 메인 아이디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머처 레이어의 영향력은 높이고 프리머처 레이어의 영향력은 낮춰서 팩추얼한 인터널 노리지에 조금 더 의존해서 팩추얼한 아웃풋을 생성하자는 것입니다. 수식 자체는 이전에 백그라운드에서 보았던 콘트라스티브 디코딩과 매우 유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머처 레이어 n의 로그 프로버빌리티에서 프리머처 레이어 m의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빼줍니다. 이를 이용해서 넥스트 토큰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 특정 토큰이 어떤 vocabulary 집합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설정하여 이후 소프트맥스를 취해줬을 때 확률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일종의 테크닉도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닉 또한 사실 콘트라스티브 디코딩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후 슬라이드에서 피겨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피겨와 함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이때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false positive 그리고 false negative라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false positive입니다. 머처 레이어 n 그리고 프리머처 레이어 m 두 가지 로그 확률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토큰 확률값을 이용하게 되는데 정말 우연히 부적합한 토큰이 콘트라스트 이후 높은 프로버빌리티를 가지게 되는 경우 해당 토큰이 생성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false negative의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모델이 특정 토큰에 대해서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어 초반 레이어에서 그리고 중반 레이어에서 혹은 최종 레이어까지 확률값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콘트라스트 후 낮은 확률값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연구진들은 콘트라스티브 디코딩 방법론과 동일한 테크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 대해서 이후 슬라이드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적합한 토큰이 우연히 콘트라스트 후 높은 확률값을 갖게 되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인풋 Barack Obama was born in Honolulu, Hawaii. He was born in 이라는 인풋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인풋을 라마 7 빌리언에 포워딩하게 되면 프리머처 레이어 그리고 머처 레이어로부터 각각 프리머처 레이어에서는 early exit을 통해서 로짓 확률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머처 레이어에서는 당연히 최종 레이어니까 로그 확률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연히 포항이라는 타당하지 않은 토큰이 콘트라스트 이후에 값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높은 확률값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false negative에 대한 예시입니다. After the letter A comes라는 A라는 알파벳 이후에 무엇이 오는지에 대한 인풋이 들어왔습니다. A라는 알파벳 이후에는 B라는 토큰이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프리머처 레이어 그리고 머처 레이어 간에 이 B라는 토큰에 대해 할당하는 로그 확률값의 차이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콘트라스트 후에 매우 낮은 확률값을 갖게 된다는 문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 머처 레이어에서의 프로버빌리티가 너무 낮다면 아예 생성 후보 토큰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진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을 먼저 취했던 콘트라스티브 디코딩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이 false positive 그리고 false negative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주장을 했으나 개인적으로는 false positive의 경우에는 완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false negative를 줄이는 것은 직접적으로 가능한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보자면 머처 레이어에서의 프로버빌리티가 너무 낮은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머처 레이어에서의 포워딩된 로그 확률값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특정 알파 값, 상수값을 곱해주어서 각 토큰의 확률값이 해당 값을 기준으로
같거나 더 크다면 타당한 토큰이라 가정해서 해당 토큰에 속하는 단어들에 대해서만 확률값을 구해주고 이들이 아닌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로그 값을 변형시켜서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 이후에는 값이 0이 되도록 변형시켜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사용된 값인 0.1 알파 값을 이용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머처 레이어로부터 나온 로그 확률값 중 가장 큰 확률값은 하와이란 토큰에 해당하는 0.27입니다. 그리고 알파는 0.1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알파 맥스 WQNW의 값은 0.027이 됩니다. 이 0.027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더 낮은 로그 값을 보인 2051 그리고 포항이란 토큰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값이 변하게 됩니다. 이후 소프트맥스를 통과하게 된 이후에는 이 머처 레이어를 기준으로 너무 값이 낮았던 토큰들에 대해서는 확률값이 0이 되게 되어서 실제로는 토큰이 생성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라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도라는 콘트라스티브 디코딩이라는 방법론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차이라고 한다면 콘트라스트의 대상이 다른 랭귀지 모델인가 혹은 같은 단일 모델의 다른 레이어인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해당 논문에서 수행했던 실험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라는 레피티션 페널티, 그러니까 특정한 토큰이 이미 생성되었다면 해당 토큰에 대해서는 생성될 확률을 낮춰주는 레피티션 페널티 값을 1.2로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일종의 트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팩추얼 할루시네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디코딩 방법론을 제안한 연구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웃풋이 팩추얼하지만 레피티션이나 다이버시티와 같은 제너레이션 퀄리티가 저하된다는 단점을 보였기 때문에 해당 연구진들도 이와 같이 레피티션 페널티 값은 1.2를 이용해 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총 3가지 태스크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멀티플 초이스라는 일종의 객관식 문항의 문제의 경우에는 트랜스퍼 QA 멀티플 초이스, 팩터, 오픈엔드 제너레이션에서는 트랜스퍼 QA, 스트래티지 QA, GSM 8K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했습니다. 이때 스트래티지 QA는 멀티홉 리즈닝이 필요하고 GSM 8K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수준의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다루는 태스크입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과 동일하게 체인 오브 소트 방법론을 취해서 실험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챗봇 상황에서도 도라가 어느 정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비쿠나 QA 벤치마크를 이용했습니다. 사용된 모델은 라마1의 7빌리언, 13빌리언, 33빌리언, 65빌리언을 이용했습니다. 비교 방법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바닐라 라마 그리고 바닐라 라마의 컨트라스티브 디코딩을 적용해서 7빌리언을 아마추어로 그리고 각각 13B, 33B, 65B를 엑스퍼트 모델로 사용한 경우 그리고 인퍼런스 타임 인터벤션이라는 일종의 놀리지 에디팅 방법론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도라라는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부분 집합, 즉 버켓을 나눠줘야 하는데요. 실제 연구진들이 이용한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7빌리언의 경우에는 2개의 버켓으로 인베딩 레이어부터 16번째 트랜스포머 레이어, 그리고 16번째부터 마지막 직전 레이어까지, 그리고 13빌리언의 경우에는 또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20번째 레이어를 기준으로 전후, 33빌리언의 경우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고 65빌리언의 경우 4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라를 사용할 때는 효율성을 위해서 짝수 레이어들만 프리머처 레이어의 후보로 사용했습니다.
즉 0번째, 2번째, 4번째 등 짝수 레이어들만 프리머처 레이어 후보로 사용하는 일종의 테크닉을 함께 이용했습니다. 이후 다운스트림 태스크별로 최적의 버켓을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하거나 혹은 직접 커스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Truthful QA-MC 그리고 팩터의 경우에는 투폴드 밸리데이션을 이용해서 최적의 버켓을 선정했고 GSM8K Strategic QA의 경우에는 GSM8K 트레이닝 셋 중 10%를 떼와서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했고 이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성능을 기준으로 최적의 버켓을 선정한 후 스트래테지 큐에 대해서도 동일한 트랜스포머 레이어 버켓을 사용했습니다. 비쿠나 큐에서도 동일하게 GSM8K에서의 최적 버켓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멀티플 초이스라는 태스크에서의 성능 실험 측정 결과입니다. 모든 모델 사이즈, 즉 7빌리언부터 65빌리언까지 도라가 바닐라 라마 혹은 바닐라 라마의 인퍼런스 타임 인터벤션 혹은 컨트라스티브 디코딩을 적용했을 때보다 높은 MC1부터 MC3 혹은 액큐러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택된 최적의 버켓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Truthful QA-MC의 경우에는 7빌리언의 경우 후반 레이어, 13빌리언도 후반 레이어, 33빌리언도 후반, 65빌리언도 후반 레이어가 선정되었습니다. 반면 팩터라는 데이터셋의 경우 초반 레이어가 최적의 버켓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Truthful QA-MC의 경우 후반 레이어가 최적의 버켓으로 선정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연구진들이 직접 데이터셋을 살펴보았을 때 비교적 생성할 텍스트가 짧고 팩트가 중요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전 사전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게 후반 레이어가 선정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초반 레이어가 최적의 버켓으로 선정된 팩터의 경우에는 비교적 길이가 긴 문장을 생성해야 하는 데이터셋이고 이 길이가 긴 문장 속에는 사전 분석에 보았던 was나 the, to와 같은 기동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초반 레이어가 선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원인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는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 분석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오픈엔디드 제너레이션입니다. 먼저 Truthful QA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ruthful QA에서는 Truthfulness, Informativeness에 대해서 성능을 내고 있는데 Truthfulness나 Informativeness 각각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보통 Human Evaluation으로 측정되는 지표에 대해서 파인 튜닝된 GPT-3를 이용해서 성능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Truthfulness와 Informativeness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텍스트가 생성이 되었다 한다면 해당 말 자체의 진실성은 100%지만 어떠한 정보도 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성 측면에선 0%인 예시와 같이 각각에 대해서 truthfulness는 factual 측면에서 얼마나 아웃풋이 믿을만한가, 그리고 informativeness는 아웃풋이 진실성과는 별도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함유하고 있느냐를 측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서 성능 측정 결과를 보자면 라마 7빌리언의 도라 디코딩 방법을 적용한 경우 모든 경우에서 베이스라인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truthfulness에다가 informativeness를 함께 곱한 값을 성능 측정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좀 전에 봤던 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진실성과 정보성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을 어느 정도 함께 고려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때 라마 7빌리언의 inference time intervention을 적용했을 때가 비록 높은 성능을 보이긴 했으나 해당 7빌리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13빌리언부터 65빌리언이 비교적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며 돌아가는 방법론의 효과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메인 비교 방법론인 컨트라스티브 디코딩은 truthfulness만 보았을 경우에는 도라보다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전에 봤던 할 말이 없습니다와 같은 예시에서도
진실성은 높지만 정보성은 0%였던 경우를 감안한다면 제대로 답변을 생성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truthfulness만 높은 상황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도라는 truthfulness도 어느 정도 향상되고 informativeness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factual한 information을 더 많이 담아내는 아웃풋을 생성해낼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Strategic QA 그리고 GSM8K에 대한 성능 측정 결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멀티업 리스닝이 필요한 Strategic QA 경우에는 최적의 버켓으로 7빌리언 그리고 13빌리언부터 65빌리언 모두 초반 레이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라를 적용했을 경우 바닐라 라마에 비해서 애큐러시가 1%에서 4%가량 향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콘트라스티브 디코딩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바닐라 라마보다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연구진들은 콘트라스티브 디코딩은 두 가지 모델의 로그 확률값 간의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콘트라스트의 대상이 되는 스몰 랭귀지 모델도 어느 정도 리스닝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지 랭귀지 모델과 스몰 랭귀지 모델을 콘트라스트하게 되면 리즈닝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듯 멀티업 리즈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애큐러시가 저하된 것으로 유추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도라는 단일 모델의 초기 레이어와 콘트라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험 성능 결과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별도의 모델이 아닌 단일 모델의 다른 레이어와 콘트라스트한 것이 멀티업 리즈닝에서는 더 효과적임을 해당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수학적 리즈닝이 필요한 GSM8K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측정 결과입니다. 7빌리언을 제외하고는 도라를 적용했을 때 바닐라 라마에 비해서 애큐러시가 약 1%에서 3%가량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스트래티지 QA 결과와 동일하게 콘트라스티브 디코딩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꽤나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실험을 통해서 수학적 리즈닝이 필요한 태스커에서도 도라는 성능을 향상시켰고 레이어 간 콘트라스트가 역시나 수학적 리즈닝에서도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픈엔드 챗봇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쿠나 QA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밸루에이터로는 GPT-4가 사용되었고 비교 베이스라인은 바닐라 라마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된 최적의 버켓은 초반 레이어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GSM8K에 이용한 최적 버켓과 동일한 결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베이스라인이 하늘색, 그리고 도라를 적용했을 때가 연두색인데요. GPT-4가 낸 측정 결과에서도 모두 도라를 적용했을 경우가 15빌리언, 7빌리언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스코어가 향상되었고 13빌리언, 33빌리언에선 특히나 많은 차이를 보이며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PT-4에 의해서 일종의 A/B 테스트를 측정한 결과인데요. 이때에도 라마가 13빌리언 그리고 33빌리언에서 바닐라 라마보다 꽤 큰 차이로 높은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진들은 추가적으로 자신들이 제안한 다이나믹 프리머처 레이어 셀렉션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도라 스태틱과 비교를 했는데요.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리자면 도라 스태틱은 도라와 다르게 전체 디코딩 과정 동안 고정된 프리머처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험에는 GSM8K 밸리데이션 셋 중 랜덤 샘플링 10%로 각각 2번 한 결과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비교적 초기 레이어와 콘트라스트를 할 경우 도라 스태틱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라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밸리데이션 셋 중 단순히 랜덤 샘플링을 다르게 한 우측 피거에서는 10번째 레이어가 아니라 이 두 번째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즉, 동일한 데이터셋의 다른 인스턴스에 대해서 도라 스태틱의 경우 최적 레이어가 바뀌는 모습을 보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최적의 프리메처 레이어는 달라지고 있고 N개의 레이어별로 밸리데이션 성능 측정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반면 도라는 비록 도라 스태틱의 피크보다는 조금 더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높은 성능을 보이며 더 일반화가 잘 되는 로버스트한 방법론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리머처 레이어를 랜덤으로 선택하는 랜덤 버켓과 비교를 진행했는데요. 이때는 Truthful QA Multiple Choice 데이터셋을 이용했습니다. 프리머처 레이어를 랜덤으로 선택하는 경우 바닐라 라마보다도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라의 경우에는 바닐라 라마보다 모든 모델 사이즈들에 대해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즉, JSD 기반의 프리머처 레이어 선택 방법이 효과적임을 해당 실험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을 하며 자신들이 제안한 다이나믹 프리머처 레이어 셀렉션이 효과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정성적 분석의 예시입니다. 각각의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을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쳐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라인 라마의 경우에는 July 4라고 답변을 했으나 이는 실제로는 August 2가 팩추얼 측면에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도라를 통해서 truthfulness가 향상되고 informativeness는 또한 여전히 보존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체리 피킹된 좋은 예시도 있었지만 반면 레드 슈즈를 신었을 때의 효과는 무엇인가? 즉, 레드 슈즈의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베이스라인의 경우는 I have no comment라고 답변해서 truthfulness는 1이지만 informativeness는 0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라의 경우에는 What are the effects of red shoes라는 질문에 대해서 빨간색 신발들은 더 숨기 힘들게 만들다 라는 답변을 내뱉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truthful 하다고 보기 힘든 답변이었고 오히려 도라를 적용했을 때 팩추얼한 측면이 약화될 수도 있음을 함께 보이며 자신들의 방법론이 항상 완벽한 방법론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이턴시 비교 결과입니다. 도라는 다이나믹 프리머처 레이어 셀렉션과 같은 디코딩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연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디코딩 과정에서 꽤나 많이 레이턴시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바닐라 라마와의 비교 결과 약 1.01배에서 1.08배까지만 레이턴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도라를 적용했을 때 효과성을 고려하자면 이 정도 레이턴시는 용납이 가능한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 방법론 중에는 약 4배 이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방법론도 있었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팩추얼 할루시네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디코딩 방법론인 도라를 제안했습니다. 도라는 디코딩 과정에서 단일 랭귀지 모델의 중간 레이어와 파이널 레이어의 콘트라스트를 통해서 토큰 확률을 수정해서 새롭게 토큰을 생성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진에서 언급하기로는 별도의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또는 모델 파인 튜닝 없이 다양한 태스크에서 truthfulness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는 별도의 리트리버 태스크는 다루지 않았고 리트리버 모듈을 함께 활용할 경우 더욱더 factual hallucination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론일 것이라고 함께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